도야, 뭐가 나왔네? 아이고, 춘자씨, 오늘 운이 좋은데? 주변 어르신들의 환호성에 춘자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우리 손주 학원비만 좀 보태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최상만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62세고요.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작은 공연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와, 정말 잘하네. 사실은요. 제가 어르신께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지난달 수익이에요. 500만 원 넣어서 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한 달에 10%씩 버는 건가요? 하지만 너무 욕심내지는 마세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믿을 만한 분들께만 말씀드리는 거라서. 아직은 비밀로 해주세요.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단지에 자리한 경로당은 오늘도 어김없이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침 9시가 되면 하나둘 모여드는 동네 어르신들, 그 중에서도 박춘자는 가장 먼저 도착하는 단골이었습니다. 68세의 춘자에게 경로당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생존의 공간이었습니다. 어머, 춘자씨 또 1등이네. 경로당 관리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춘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일찍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만 답답한 생각들이 밀려왔거든요. 남편을 잃은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빈집의 적막함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경로당 안은 벌써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쪽에서는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술을 고민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윷놀이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자는 자연스럽게 윷놀이판으로 향했습니다. 윷놀이판이 벌어지자 춘자도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도야, 뭐가 나왔네. 아이고, 춘자씨 오늘 운이 좋은데? 주변 어르신들의 환호성에 춘자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 마음 한구석에서 또다시 걱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육가락을 던지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는 얼마지? 전기요금은 또 얼마나 나올까?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춘자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대충 싸온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작은 반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옆자리 김순덕은 푸짐한 도시락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춘자야, 이거 좀 먹어봐. 우리 며느리가 해준 건데 맛있어. 고마워, 순덕아. 춘자는 고개를 숙이며 받아 먹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서글펐습니다. 지방에 사는 아들 내외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가 고작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춘자에게 딱히 관심이 없는 듯했고 아들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손주 이야기가 나올 때만 목소리가 밝아졌는데 요즘엔 그마저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우리 손주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춘자 자신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가끔 손주 사진을 보내올 때면 마음이 짠했습니다. 할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경로당에서 하루를 보낸 춘자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그만 투룸 아파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더욱 넓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춘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오늘따라 더욱 그리웠습니다. 여보,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춘자는 남편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지만 큰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둘이 함께 있을 때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혼자가 되니 모든 것이 빠듯해졌습니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확인해 보니 이번 달도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봤자 한 달에 겨우 110만 원 남짓. 여기서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를 제하면 정말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요즘 물가가 오르면서 예전보다 훨씬 빠듯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거기다 요즘 들어 손주 교육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넌지시 도움을 요청했지만 춘자로서는 도저히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학원비만 좀 보태줄 수 있으면. 춘자는 혼잣말하며 낡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남는 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원비라도 들어가는 날엔 적자가 날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노후 준비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재정 전문가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노후 자금은 최소 3억 원은 있어야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춘자는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돌렸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거든요. 3억은커녕 300만 원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이 너무 서글플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복권이라도 사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마저도 아까운 돈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춘자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집 관리비가 더 오르면 어떡하지? 물가가 계속 오르면 어떡하지? 끝없는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가끔은 이런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며 춘자는 생각했습니다. 저 집집마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혹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조금은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또 경로당에 가야지. 춘자는 스스로를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웃고 떠들 때만큼은 현실의 걱정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도 마음속 깊은 곳의 걱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평범했던 일상이 변하기 시작한 건 바로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춘자가 늘 그랬듯 경로당에 일찍 도착해 윷놀이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경로당 문이 활짝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제법 크고 단정한 모습의 그 남자는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남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경로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거든요.
춘자도 육가락을 든 채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최상만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62세고요. 이 근처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상만의 말투는 정중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옷차림도 깔끔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넘겼습니다. 뭔가 평범한 동네 아저씨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경로당 관리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군요. 어서 오세요. 여기 어르신들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상만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한 후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은색 셔츠와 화려한 탬버린이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작은 공연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어르신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로당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좋아요, 좋아. 뭐든 해보세요. 김순덕이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웅성웅성거리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상만은 셔츠로 갈아입고 탬버린을 들더니 갑자기 흥겨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청춘이야 어디 가고 백발만 남았던가 인생이야 꿈 같은 것을 왜 몰랐던고. 목소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게다가 탬버린을 흔들며 춤까지 추는 모습이 마치 진짜 가수 같았어요. 어르신들은 순식간에 매료됐습니다. 와, 정말 잘하네. 우리 경로당에 이런 분이 오다니. 박수가 터져 나왔고 어떤 할머니는 너무 웃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춘자도 오랜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한 곡이 끝나자 상만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좋아해 주시니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경로당은 완전히 들썩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상만 주변으로 몰려들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춘자도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정말 노래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춘자가 물으니 상만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취미로 조금 했을 뿐이에요. 어르신께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춘자입니다. 아, 춘자 어르신. 정말 좋은 이름이세요. 봄처럼 따뜻하신 분 같아요. 상만의 말에 춘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은 지가 언제였던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예쁜 말은 잘 안 해줬는데 말이죠. 며칠 후부터 상만은 경로당의 단골이 됐습니다. 매일 나타나서는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윷놀이도 함께하고 장기도 두고 때로는 노래도 불러주곤 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옛날 노래들을 잘 알고 있어서 인기가 높았어요. 그런데 상만의 매력은 노래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어르신들을 챙겼거든요. 김순덕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사다 주고 다른 할아버지가 병원에 간다고 하면 같이 따라가 주기도 했습니다. 상만 씨는 정말 착하다니까. 우리 아들보다 더 잘해줘. 어르신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춘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상만은 춘자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는 가끔 장을 대신 봐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춘자 어르신, 혼자 무거운 물건 들고 다니시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친절함에
춘자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물론 그런 감정을 갖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지만요.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상만은 점점 어르신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도 상만을 완전히 신뢰하게 됐고 가족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상만이 춘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춘자 어르신,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춘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설마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네, 좋아요. 춘자는 상만을 따라 경로당 한쪽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상만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어르신께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분들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춘자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역시 특별한 고백인 걸까요? 저희 어르신들이 노후에 경제적으로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아봤는데 어르신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경제적인 이야기? 춘자는 약간 실망하면서도 귀가 솔깃했습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돈 문제였거든요. 어떤 방법인데요? 제가 사실 부동산 투자에 조금 발을 담그고 있어요. 요즘 괜찮은 건물 하나를 알아봤는데 수익이 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상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춘자는 더욱 관심이 생겼어요. 정말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어르신께서 하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이건 정말 믿을 만한 분들께만 말씀드리는 거라서 아직은 비밀로 해주세요. 춘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상만과의 그 은밀한 대화 이후 춘자의 마음은 계속 들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부동산 투자라니 정말 자신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만약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손주 학원비도 도와줄 수 있고 자신도 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다음 날 경로당에 나간 춘자는 상만이 다른 어르신들과도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사정을 듣고 공감해주는 정도였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가 힘들어요. 김순덕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상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어요. 정말 그러시겠어요. 저도 이사 오면서 느꼈는데 예전보다 모든 게 비싸졌더라고요. 상만은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젊을 때는 별로 돈에 관심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상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였거든요. 일주일쯤 지난 후 상만은 춘자를 다시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춘자 어르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일 말이에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춘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그 후로 계속 그 이야기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듣고 싶어요. 정말 안전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제가 이미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수익이 꽤 괜찮아요. 상만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는데 춘자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지난달 수익이에요. 500만 원 넣어서 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한 달에 10%씩 버는 건가요? 춘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은행 이자는 1년에 겨우 몇 %인데 한 달에 10%라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네, 요즘이 타이밍이 좋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회는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상만의 말에 춘자는 조급해졌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인 것 같았어요. 그럼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 최소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께서는 여유가 어느 정도 되세요? 춘자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1,000만 원이라니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만약 매달 100만 원씩 벌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퇴직금이 좀 있긴 한데. 그런데 혹시 손해볼 위험은 없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관리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언제든지 빼고 싶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상만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춘자는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상만이 보여준 친절함과 성실함을 생각하면 믿을만 했어요. 며칠 후 상만은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조심스럽게 투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반신반의했지만 춘자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말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춘자 씨도 한다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김순덕이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 욕심내지는 마세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만은 오히려 어르신들을 말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더욱 신뢰감을 줬어요. 진짜 사기꾼이라면 더 많은 돈을 넣으라고 부추겼을 텐데 상만은 오히려 신중하라고 조언했거든요. 드디어 결정의 날이 왔습니다. 춘자는 용기를 내서 은행에 갔어요. 퇴직금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경로당에서 상만에게 돈을 건네는 순간 춘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춘자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믿고 맡겨주셔서요. 꼭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게요. 상만은 돈을 받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계약서도 써줬어요. 물론 춘자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계약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습니다. 김순덕도 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다른 어르신 두 분도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씩 참여했어요. 총 투자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믿고 투자해 주셔서요. 한 달 후에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상만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투자 후 며칠간은 평온했습니다. 상만은 여전히 경로당에 나와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친절해진 것 같았습니다. 춘자 어르신, 걱정 마세요. 지금 상황이 아주 좋거든요.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상만의 말에 춘자는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좋은 상상을 하곤 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이자가 들어온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럼 손주 학원비도 도와줄 수 있고, 자신도 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상만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경로당에 나오지 않는 날이 생겼어요. 상만 씨가 요즘 바쁜가 봐. 김순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춘자도 마음이 조금 불안해졌어요. 투자 일 때문에 바쁜 것 같아. 우리 돈 관리하려면 신경 쓸 일이 많겠지. 춘자는 스스로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희망을 버릴 수 없었어요. 한 달 후면 결과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춘자는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어봤습니다. 이제 20일 정도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춘자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달력을 확인했어요. 드디어 상만이 약속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1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경로당에 나간 춘자는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들뜬 표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긴장된 모습이기도 했어요. 상만 씨가 오늘 올까? 김순덕이 문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요즘 들어 상만은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경로당에 나왔거든요. 예전처럼 매일 오지는 않았어요. 바쁘겠지. 우리 돈 관리하느라. 춘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왜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는 걸까요? 오후 2시쯤 되어서야 상만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상만의 말에 어르신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춘자의 심장도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첫 번째 수익 정산이 나왔습니다. 상만은 가방에서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각자의 이름이 적힌 흰 봉투들이었어요. 춘자의 이름이 적힌 봉투도 보였습니다. 춘자 어르신부터 드릴게요. 상만이 춘자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만 원 맞아요. 약속대로 10% 수익입니다. 춘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실제 돈이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 이런 큰 돈을 한꺼번에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이 돈으로 손주 학원비도 보내줄 수 있고 자신도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김순덕도 50만 원을, 다른 어르신들도 약속한 만큼의 돈을 받았습니다. 경로당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했어요. 상만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상만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날 춘자는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100만 원을 손에 쥐고 있으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유로움이었습니다.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손주 학원비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보내줄게. 엄마, 정말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좋은 일이 생겼거든. 아들의 고마워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춘자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할머니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춘자는 오랜만에 백화점에 갔습니다. 자신을 위한 옷 한 벌을 사고 싶었어요. 예쁜 블라우스 하나를 골랐는데 가격표를 보니 15만 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망설였겠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카드를 꺼낼 수 있었어요. 이제 좀 사람답게 사네. 거울 앞에서 새 옷을 입어본 춘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두 번째 달이 되자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만은 더욱 자주 경로당에 나오지 않았어요. 2주일에 한 번 정도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상만 씨가 요즘 너무 안 와. 김순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춘자도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춘자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두 번째 정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경로당에 일찍 나와서 상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상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깜빡한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어르신들은 웅성거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 불안했어요. 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상만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오늘 좀 늦었네요. 상만 씨,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춘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만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은요, 이번 달 수익이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어요.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어르신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춘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손해는 나지 않았어요.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만 조금 적습니다. 상만은 이번에도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얇아 보였어요. 춘자가 받은 봉투에는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100만 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이번 달은 이 정도밖에. 정말 죄송합니다. 상만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실망은 컸습니다. 특히 춘자는 이미 손주 학원비를 약속해 놨는데 이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다음 달에는 다시 좋아질까요? 김순덕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곧 회복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날 밤 춘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혹시 상만이 자신들을 속이는 건 아닐까? 아니면 투자가 잘못된 걸까? 하지만 아직은 희망을 버릴 수 없었어요. 첫 달에는 분명히 돈을 받았잖아요. 그게 가짜일 리는 없었습니다. 상만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고요. 다음 달에는 분명히 좋아질 거야. 춘자는 스스로를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세 번째 달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상만은 아예 경로당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답장도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매일 경로당에서 상만을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김순덕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춘자도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설마 정말로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요? 세 번째 정산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더 흘렀지만 상만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매일 아침 경로당에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불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모두들 표정이 어두웠고 예전처럼 윷놀이를 즐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상한 것 같아. 김순덕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춘자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바쁜 일이 생겼거나 몸이 아픈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라도 한 통 해주면 좋을 텐데. 투자에 참여한 어르신 중 한 분인 박영수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는 평생 모은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 돈이 없어지면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춘자는 용기를 내서 상만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상만이 이 근처로 이사 왔다고 했으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혹시 최상만 씨라는 분 아세요? 60 정도 되신 분인데.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최상만요? 저희 아파트에는 그런 이름으로 등록된 분이 없는데요. 그럴 리가. 분명히 이 근처로 이사 왔다고 했는데. 춘자는 당황했어요. 다른 아파트 단지도 찾아다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에도 최상만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경로당에 돌아온 춘자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모두들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속은 건가?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어르신들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로당 관리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어르신들, 혹시 최상만 씨 찾으세요? 오늘 아침에 그분이 전화했는데. 정말요? 뭐라고 했어요? 춘자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드디어 상만의 소식이었어요. 오늘 오후에 경로당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 어르신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춘자도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역시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겠죠. 오후 3시 약속 시간에 맞춰 상만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옷차림도 수수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르신들. 상만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그를 둘러싸고 앉았어요. 상만 씨,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김순덕이 먼저 물었습니다. 상만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우리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상만은 더욱 고개를 떨궜어요. 사실은 투자가 실패했습니다. 건물 매입이 무산되면서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춘자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1,000만 원을 모두 잃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만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답을 하세요. 우리 돈 어떻게 된 거냐고 김순덕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상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친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원해서 투자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법이에요. 상만의 말에 어르신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자신들을 친자식처럼 돌봐주던 그 사람이 맞나요? 당신이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언제든지 빼줄 수 있다고 했고, 춘자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상만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그때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기꾼, 우리를 속였어. 박영수 할아버지가 분노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흥분해서 상만에게 몰려들었어요. 사기꾼이라니요? 저는 정식으로 계약서도 썼고 처음에는 이자도 드렸잖아요. 상만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춘자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처음 달의 이자는 미끼였던 거군요. 자신들을 더 깊이 빠뜨리기 위한 함정이었어요. 내 돈 당장 내놔. 김순덕이 상만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상만은 그런 김순덕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손 떼세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투자회사에서 사기를 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건물 매입 계약이 무산된 거예요. 상만은 계속 변명했지만 어르신들은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변해버린 태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춘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상만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그러세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요.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 계약서 어디 있어요? 투자 위험성도 명시되어 있을 텐데. 춘자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찾아봤지만 내용은 상만이 말한 대로였어요. 투자 위험에 대한 내용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상만을 믿고 있어서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였군요. 춘자는 절망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한순간에 잃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상만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일어났어요. 저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경로당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막아섰어요. 어디 가려고 해? 우리 돈 내놓고 가. 지금 당장 갚으라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관리인 아주머니가 중재에 나섰어요. 어르신들, 진정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춘자는 허탈함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놈에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이면 춘자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만은 결국 어르신들의 항의를 뒤로하고 경로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는 절망에 빠진 어르신들만 남았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김순덕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춘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00만 원을 잃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들에게 손주 학원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춘자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만의 뻔뻔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춘자는 일어나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춘자는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에 시달릴 때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왔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춘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맞다. 그때 내가 직접 나섰지. 춘자는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때 남편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춘자가 직접 채권자들을 찾아가서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고 협상했었거든요. 결국 모든 빚을 다 갚아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이번에도 포기하면 안 돼. 춘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젊은 시절 배운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아침 일찍 경로당에 나간 춘자는 다른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어젯밤 잠을 못 잤는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춘자야, 너 괜찮아? 김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덕아, 우리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그렇긴 한데. 뭘 어떻게 해? 일단 경찰서에 가자. 신고라도 해야 해. 춘자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영수 할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하지만 김순덕은 걱정스러워했어요. 경찰서에서 우리 말을 들어줄까?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한 건데. 해봐야 알지. 안 해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춘자는 단호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춘자의 의견에 동조했어요. 오후에 어르신들은 함께 파출소에 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그들을 맞아주었어요. 어르신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춘자가 대표로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계약서는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춘자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이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이건 민사사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기 혐의도 있으니 일단 진정서를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은 기뻤어요. 적어도 공식적으로 신고는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진정서를 쓰는 과정에서 춘자는 상만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처음 경로당에 나타난 날짜, 투자 제안을 한 시기, 첫 번째 이자를 준 날 등등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어르신, 정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경찰관이 감탄했습니다. 춘자는 뿌듯했어요. 젊은 시절 남편 사업을 도우면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파출소에서 돌아온 후 춘자는 혼자 더 많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어요. 먼저 경로당 주변 상점들을 찾아다니며
상만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몇몇 상인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그 양반? 가끔 보긴 했는데 항상 정장 차림이었어. 승용차 타고 다녔던 것 같은데 번호판은 기억 안 나네. 작은 단서들이었지만 춘자에게는 중요한 정보였어요. 그는 이런 정보들을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며칠 후 춘자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경로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정말요? 어느 경로당에서요? 옆 동네 경로당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고. 춘자는 바로 그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 어르신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더군요. 최상만이라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노래도 잘하고 탬버린도 치던. 우리도 당했어요. 투자한다고 돈을 맡겼다가 춘자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상만이 조직적으로 여러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사기를 쳤다는 증거가 생겼거든요. 혹시 신고는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포기했어요. 나이도 많고 귀찮아서. 춘자는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이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더욱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춘자는 그 경로당 어르신들을 설득해서 함께 신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도 피해자가 있을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아야 해요. 하지만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춘자의 열정에 감동받은 어르신들이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두 경로당의 피해자들이 모두 합쳐졌습니다. 총 피해 금액을 계산해 보니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말 큰 사기 사건이었어요. 이제 경찰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춘자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함께하니 힘이 났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용의자 최상만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추가 정보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 춘자는 기뻤어요. 드디어 수사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춘자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돈을 잃었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상만을 반드시 찾아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 거였습니다. 여보,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젊은 시절 당신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을게. 춘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상만의 행방을 추적해야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건 아니니까요. 경로당 어르신들도 춘자를 중심으로 단합이 됐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상만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속인 어르신들이 이렇게 끈질기게 추적해올 줄은 말이에요. 춘자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반드시 상만을 찾아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요. 춘자가 경찰에 신고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경찰서에서 연락을 기다렸지만 특별한 소식은 없었어요. 상만은 마치 땅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순덕이 급하게 경로당으로 뛰어왔어요. 춘자야, 큰일이야. 상만을 봤어. 정말? 어디서? 춘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김순덕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창밖으로 봤는데
분명히 상만이었어. 다른 경로당 앞에서 탬버린을 들고 있더라고. 어느 경로당? 신림동에 있는 해바라기 경로당이야. 내가 예전에 거기 갔던 적이 있어서 기억해. 춘자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드디어 상만을 찾았구나.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악질이 또 다른 어르신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군요. 당장 가야 해. 또 다른 분들이 당하기 전에. 춘자는 서둘러 집에서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최상만을 발견했습니다. 신림동 해바라기 경로당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안전한 곳에서 대기해 주세요. 하지만 춘자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당장 그곳에 가서 상만이 또 다른 사기를 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순덕아, 같이 가자. 다른 어르신들한테 피해 주기 전에 막아야 해. 김순덕과 박영수 할아버지, 그리고 몇 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해바라기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춘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드디어 상만과 다시 마주하게 된다는 긴장감과 복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해바라기 경로당에 도착하니 정말로 상만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반짝이는 셔츠를 입고 탬버린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주변에서는 그곳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 모습 봐. 또 다른 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야. 춘자는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일단 진정하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상만은 역시 어르신들에게 다가가서 친근하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어르신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우시죠?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춘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잠깐, 춘자가 큰 소리로 외치며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만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여러분, 저 사람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춘자의 목소리에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춘자에게 집중됐어요. 저 최상만이라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우리 경로당에서 5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범죄자예요. 해바라기 경로당 어르신들이 놀랐습니다. 상만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르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상만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춘자는 단호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똑똑히 보세요. 춘자는 주머니에서 계약서와 관련 서류들을 꺼냈어요. 그리고 해바라기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자신들이 당한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와서 신뢰를 쌓습니다. 그 다음에는 투자 이야기를 꺼내죠. 안전하다고, 언제든 빼줄 수 있다고 거짓말해요. 해바라기 경로당 어르신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상만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첫 달에는 이자를 줍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속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변명만 하다가 결국 돈을 들고 사라져요. 정말인가요? 해바라기 경로당 어르신 중 한 분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경로당 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최상만 씨 맞습니까? 상만은 이제 완전히 당황했어요. 도망칠 곳도 없었고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상만은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잠깐만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투자회사가 사기를 친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해바라기 경로당 어르신들도 이제는 상만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어르신들이 증언해 주신 내용과 물증이 충분합니다. 경찰관의 말에 상만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춘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복수는 달성했지만 잃어버린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신이 우리한테 한 일이 어떤 건지 알아요? 춘자가 상만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을 믿었어요. 가족처럼 여겼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우리 평생 모은 돈을 빼앗아 갔어요. 상만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르신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어요. 김순덕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관이 상만을 데려가려고 하자 해바라기 경로당 어르신들이 춘자에게 고마워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당할 뻔했어요. 다행히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희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면 안 되니까요. 춘자는 뿌듯했어요. 비록 자신들의 돈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막았으니까요. 상만이 경찰차에 태워져 가는 모습을 보며 춘자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무력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춘자야, 정말 대단해. 내가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김순덕이 춘자를 칭찬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쳤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춘자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춘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한 것 같았어요. 상만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어르신들을 속일 수 없을 겁니다. 상만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총 10여 개의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체계적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어요. 피해 규모는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춘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건이었어요. 법정에서 상만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자와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법정에 참석해서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재판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만의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피고인 최상만은 노인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거액을 사치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엄중한 선고를 들으며 춘자는 정의가 실현됐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재판이 끝난 후 변호사가 춘자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상만이 숨겨둔 재산을 찾아서 피해 배상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액 회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거든요.
중요한 건 상만이 처벌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춘자는 정말로 일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1,0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 정도였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비율로 배상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 정도라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김순덕이 위로하듯 말했어요. 춘자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춘자가 얻은 것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춘자는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했어요.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말이에요. 경찰서에서도 춘자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신 자료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덕분에 수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이런 칭찬을 들으니 춘자는 정말 뿌듯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경로당에서도 춘자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 중 한 명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춘자 씨는 정말 대단해. 우리 같은 늙은이도 저런 일을 할 수 있구나.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할 필요 없다는 걸 보여줬어. 다른 어르신들의 칭찬에 춘자는 부끄러워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며칠 후 춘자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구청에서 노인 사기 예방 교육 강사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어르신의 경험담을 다른 어르신들께 들려주시면 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춘자는 곧 마음을 정했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강연 날 춘자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자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거절했는데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나이에는 돈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어요. 강연 후 어르신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춘자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춘자는 정기적으로 사기 예방 교육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춘자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덕분에 저도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피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춘자는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춘자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는데 이제는 목적이 생겼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오늘은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경로당에서의 일상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여전히 윷놀이도 하고 수다도 떨지만 이제는 서로를 더 세심하게 돌보게 됐습니다. 상만 사건을 겪으면서 어르신들 간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진 거예요. 우리끼리라도 서로 챙겨야지.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맞아.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 어르신들은 이제 의심스러운 투자나 사업 제안이 있으면 서로 상의하게 됐어요. 춘자도 그런 상담 역할을 자주 맡았습니다. 손주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전화 통화에서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나쁜 사람 잡아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손주의 칭찬에 춘자는 뿌듯했어요. 이제는 손주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 더 자주 안부를 묻게 됐거든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엄마를 본받아야겠어요. 가족들의 인정을 받으니 춘자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몇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춘자는 경로당에서 평소처럼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다시 경로당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 단단하고 더 지혜로워 보였거든요. 돈은 좀 잃었어도 우린 더 강해진 것 같아. 김순덕의 말에 모든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제 우리 쉽게 당하지 않을 거야. 춘자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진짜 부자는 남을 속이지 않고 서로 도우며 함께 웃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춘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하늘에서 자신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제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춘자의 인생에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경로당에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그 평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